네, 안녕하세요. 국제상물원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어, 그 무역 계약의 여러 제 조건들 부분, 남은 부분 살펴보고 인커텀스 2020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에 이어서 물품의 포장도 굉장히 중요한 계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안 중요한 물품도 있어요. 포장을 하지 않은 채로 거래되는 벌크 화물도 있고,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박스, 골판지 상자 이런 데다가 포장을 해서 운반하는 물품도 있지만, 그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그 물품의 어떤 포장이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그것을 이제 현장에서 본 친구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그 중요한 기계라든지 뭐 어떤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운반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이 그 어떤 그걸 이제 방진 그 충격 완화 장치들을 설치해 놓은 포장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운반을 이제 바다로 하다 보니까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습기나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습, 방수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의 성격에 따라서 거래하는 당사자들은 당연히 그 거래 당사자들은 그 물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물품에 맞는 적절한 포장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당연히 할 거고, 그리고 그 조건이 이제 걸려지겠죠. 뭐 물품을 선적할 때 어떤 포장이 돼야 된다, 뭐 방수 포장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지면 당연히 물품을 선적하는 의무가 있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방수 포장을 한다든지 방습 포장을 한다든지 뭐 충격 완화 장치를 한다든지 방진 뭐 이런 것들 다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포장의 뭐 사전적인 정의는 물품을 운송, 보관, 하역,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품을 보호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 파손이 된다면 상품의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적절한 재료나 용기를 활용을 해서 포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포장 방법은 개별 포장을 말해요. 개별 포장이 있을 수 있고, 운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뽁뽁이라고 하죠. 뽁뽁이. 요새는 비닐 때문에 그 뽁뽁이를 안 쓰고 이제 종이로 이렇게 충격 완화하는 그런 것들을 쓰기도 하는데, 택배 보낼 때 여러분들이 뭐 택배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물건을 싸는. 그리고 외장, 소위 말해서 그 겉포장이죠. 그래서 포장에 이런 것들을 이제 포장하는 방법이 있고, 포장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의류나 완구 이런 화물들, 간단한 화물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판지 상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카튼 상자, 그거를 이제 쓰고, 우든, 그러니까 이 외부 충격으로 또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 상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수 포장 같은 경우에 이제 비닐로 이렇게 쌉니다. 랩핑 하듯이 이렇게 비닐로 싸는 그런 포장도 있고요. 뭐 포장의 형태는 다양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외부의 하염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 그걸 은박지라고 하면 안 되긴 한데, 약간 그런 그런 그, 그 금속 재질의 그런 박으로 이렇게 싸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포장에 대해서도. 그걸 뭐가 정답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거래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거래하는 물품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포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합의하고 계약서에 반드시 포장 조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포장 조건과 관련해서 화인, 쉬핑 마크라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현재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은 물품의 해상 운송, 뭐 항공 운송도 항공 운송 컨테이너가 사용이 되고, 해상 운송의 경우에도 해상 컨테이너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컨테이너가 보편화되어서 대량으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 컨테이너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 사용되었냐?
나무 상자, 나무 상자들이 물품의 외 포장재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나무 상자라는 게 보통 뭐 브라운 계열의 나무색으로 된 상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색깔도 지금은 컨테이너가 형형색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뭐 그 해운선사의 뭐 로고가 박혀 있고 이런데, 똑같은 규모의 어떤 똑같은 색깔이나 똑같은 어떤 색채의 나무 상자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구분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옛날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나무 상자, 지금의 컨테이너 말고 나무 상자 쓰던 시절에 그 나무 상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상자에다가 여러 가지 그 어떤 내용이라든지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했던 것들을 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인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주화인이 있고 부화인이 있고 뭐 이런 부수적인 그 기재 사항들이 적히는데, 주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물하고의 구별을 위해서 뭐 로고라든지 아니면 이니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적어놨어요. 뭐 삼각형,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해서 다른 화물하고 구분을 하기 위한, 그리고 또 이 화물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주의 표시, 뭐 갈고리를 쓰지 마라, 뭐 건조하게 유지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들을 적어 놓기도 했고, 메이드인 뭐 이런 식으로 원산지나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선적항, 뭐 목적항 이런 것들을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컨테이너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하인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자체에 뭐 추적할 수 있는 그 컨테이너의 상태라든지 컨테이너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뭐 RFID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아서 실시간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의 상황이나 컨테이너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추적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 되어서 추적하는, 트래킹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뭐 굳이 컨테이너 외벽에다가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시절에는. 근데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 이 컨테이너가 대량으로 사용되기 이전 시절에는 나무 상자가 주로 사용되었고, 나무 상자에는 생김새나 모양이나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분하는 목적으로 이런 화인들이 사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어서 선적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적, 물품을 이제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것이 되는데, 뭐 선적이라는 이 영어 뭐 한국어, 한자어, 영어 표현 다 보면 그러니까 선박에다가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요즘에 와서는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배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 외에도 보통 요즘에는 선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배에 적재하는 것도 포함을 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그냥 주 운송 수단에다가 매도인 혹은 수출자가 물품을 적재해서 운송을 하기 위한 송부, 시작 자체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개념으로서 용어의 의미가 조금 혼용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 어떤 선박에다 적재하는 것 외에도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도 선적으로 본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그런 선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배에다가 실는 것도 있지만, 운송인에게 화물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배 위에 갑판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발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느냐? 판매 시기, 물품이 기본적으로 무역에서는 국제 운송이 이루어지죠. 이게 하루 이틀을 물론 뭐 한중 간에, 한국과 중국 간에 거래를 한다거나 수출입을 한다거나, 한일 간에, 한국과 일본 간에 수출 수입을 하면 이걸 뭐 선박으로 옮겨도 하루 이틀, 일주일 근간으로 도착을 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제 운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간의 운송을 소요하기 때문에 물품을 언제 보냈냐가 중요한 거고, 그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그 내용을 계약서나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 넣어서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계약 내용,
거래 조건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매도인은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0월 초에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기로 약정이 돼 있어요. 무역 계약에.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거기에 맞춰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선박을 수배를 하고 물품을 제작을 하고 그러한 절차들을 밟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선적 시기를 정하는 것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 체결을 할 때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일이고, 선적 시기를 약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한 기간,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달에 September에 해라, October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뭐 연속으로 조금 너프하게 주는 거죠, 기간을. 그리고 특정일이나 특정일 이후 뭐 며칠 뒤에 뭐 선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선적 조건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략 얼마쯤 선적해라, 약, 한국어로 했을 때 약,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영어로 on or about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on or about을 실무적으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대략 며칠 정도에 선적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굳이 따지고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날짜를 찍어서 그 날짜를 on or about 조건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당일에다가 앞뒤로 5일, 그러면 해당되는 날짜와 그 앞에 5일, 그 뒤에 5일을 대략 그 날짜쯤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총 11일을 시기로 못 박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선적을 해라 하는 거고, 즉시 선적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즉시 선적해라 라는 건데, immediate, prompt, 뭐 이렇게, as soon as possible, ASAP 이런 건데, 요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무역 계약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조금 어떤 명확하지 않은 조건은 이 ASAP라고 했을 때 네가 생각하는 ASAP와 내가 생각하는 ASAP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왔어, 우리 친구들하고 약속을 해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을 때도 다 왔어 했을 때 그 다 왔다는 게 정말 다 온 건지 한 10분이 걸린다는 건지 5분이 걸린다는 건지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역계약, 비즈니스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식의 조금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UCP 600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 운송을 하는 무역의 특성상 이 장거리 운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장거리 운송은 여러 가지 해상이나 항공을 통해서 혹은 도로 철도를 이용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운송 과정 속에서 물품이 선적되고 하역되고 운반되고 보관되고 하는 그러한 전체의 과정이 물품이 파손되거나 물품이 분실되거나 물품이 멸실될 여러 가지 가능성과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거래하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등의 이유로 경제적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건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목적에서 보통 보험을 들고, 보험을 통해서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이란 거는 보통 자기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데, 우리 이런 국제 물품 매매에 있어서는 그 거래 조건이나 거래의 계약의 상황에서 인커텀스, 우리가 이번 시간 뒷부분에 배우게 될 인커텀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인커텀스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CIF나 CIP 조건들이 있는데, 이 두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무역 물품 매매에 있어서는, 국제 물품 매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에 대해서, 해상 보험에 대해서는 뭐 우리 학부에 해상 보험과 관련된 수업이 별도로 개설이 되어 있고, 2학기에 제가 진행을 합니다. 지금 요번에 이 상무로 수업하고
동시에 수강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죠. 예, 그런 수업을 통해서 뭐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음, 무역물류 전공이 아니라서 해상보험론을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뭐 해상보험론을 안 들을 수도 되는데, 에, 요번 우리 상무론 시간에는 거의 기말고사에 임박해서 한 주 내지는 2주 정도의 분량으로 2회차 분량으로 해상보험, 무역보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레임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폭넓게 봤을 때 클레임 조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분쟁 해결 조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역 종료 조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클레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쓰죠. 어떤 불만을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래서 거래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뭐 내가 다 잘 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다 계약 내용대로 잘 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서로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뭐 거래가 진행되어지고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하나의 한 사람이,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계약 내용대로 거래를 진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원만하게 충분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상대방이 그 계약 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행위들을 할 텐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클레임이고, 클레임 조항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클레임이 제기될 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거냐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럼 그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클레임 조항도 있지만 분쟁 해결 조항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무역 계약이 정상적이지 않고 불완전하게 이행이 되거나 불완전하게 종료되려고 할 때 그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조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클레임은 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해서 상대방에게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 권리의 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클레임은 또 무역계약상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해가지고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인 측의 시향이 나빠서 매도인에게 고의적으로 제기하는 마켓 클레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항에 의해서 상대방이 거래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당연한 권리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고의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로 치면 블랙 컨슈머 같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자, 이런 클레임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와 논의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첫 번째가, 그렇게 당사자들 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은 뭐 타협, 화해, 뭐 이거죠. 협상을 통해서. 근데 제3자가 개입하는 해결은 첫 번째가 알선, 두 번째가 조정, 세 번째가 중재, 네 번째가 소송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그럼 클레임 조항, 그 무역 계약에서의 철저하게 클레임 클로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클레임 조항에는 어떻게 클레임을 제기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클레임 조항에 들어가요. 여기 뭐 알선으로 하냐, 조정으로 하냐, 중재로 하냐, 소송으로 하냐, 이런 것들은 분쟁 해결 조항 내지는 중재 조항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고, 클레임 그 자체, 상대방한테 문제 제기하는 것 그 자체는 클레임 클로즈에 따라서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상대방한테 뭐 보고서를 내거나 뭐 이런 어떤 문제 제기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송부해서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클레임 클로즈 외에도 중재 조항 내지는 재판 관할 조항, 중거법 조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재 조항은 말 그대로 제3자에 의한 분쟁 해결 중에 대표적인 방법인 중재, 아비트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중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해서 객관적인 제3자인 중재인을 선정을 해서 이 중재인으로 하여금 양 당사자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판정을 받아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중재와 소송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수업 끝 시간, 거의 뭐 마지막 시간, 무역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뭐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설명을 좀 드리면, 소송은 국가의 법원, 국가가 개설한 법원에 의해서, 판사님의 판단에 의해서 공적인 판결을 받아서 분쟁을, 당사자 간의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중재는 이 법원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중재원이라든지 이런 민간 기구에 의해서, 그리고 판사가 아닌 전문가, 해당 분야의 법적인 지식이든 해당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비터, 중재인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거는 사인과 사인,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법인과 법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대해서 법원에 의한 힘을 빌리지 않고 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소송에 대해서 보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재입니다. 뭐 지금 여기서 중재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을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거의 수업 끝 시간에 중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arbitration claus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중재를 이용을 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로 당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자 필수 조건이 계약서 혹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중재 조항 내지는 중재 계약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중재 조항은 그런 개념이다. 중재와 관련된 거다.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고, 재판 관할 조항은 뭐냐? 소송을 하게 됐을 때 당사자들이 계약 이행에 관련해서 마찰이 있고 클레임이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됐을 때 어디서 소송할 거냐의 문제.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수출입을 하는데 분쟁이 발생했어요. 한국 법원에서 해결할 거냐, 중국 법원에서 해결할 거냐.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무역 거래를 하는데 분쟁이 발생했어요. 미국 법원에서 해결할 거냐, 한국 법원에서 해결할 거냐. 그 이슈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준거법 조항이 있어요. 준거법 조항. 자, 이거는 제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무역 계약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양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법적인 효력이 생기잖아요. 계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한테 어떤 의무를 해줘야 되고, 나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런 게 없었죠. 근데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내가 법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그냥 단순하게 나중에 밥 먹자 정도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는 나중에 뭐 우리 얼굴 한번 봐, 밥 한번 먹어, 이 수준의 약속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상대방도 나한테 뭐 해줘야 돼요. 그런 어떤 법률적 관계를 형성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 계약의 근거에 있는 그 법률적 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이 뭐냐? 어느 나라 법이 그 기준이 됐느냐의 문제가 준거법입니다.
준거법, 한국어로 보면 준거법이라서 되게 말이 어려운데요. 영어 표현이 뭐냐면 governing law예요. 지배하는 법이에요. 뭘 지배해요? 이 계약을 지배하는 법이 뭐냐. 그래서 준거법 조항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준거법 조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면 이런 거예요. 이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법률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계약을 지배하는 법이 어느 나라 법이냐? 한국 법이냐, 미국 법이냐, 중국 법이냐, 일본 법이냐.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조건에. 한국 법도 되고 미국 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싸운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 관할 조항하고 준거법 조항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 정해놓고 가는 게 좋아요. 정해놓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하고 계약 체결할 때 합의해서 당사자들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 협상을 통해서 하회와 타협으로. 근데 이게 안 되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중재가 있고 중재 말고도 알선이나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선하고 조정은 어떤 게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중재, 조정, 알선 이것이 당사자들, 계약 당사자들 외에 제3자가 개입을 해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중재는 그 제3자의 판정이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데요. 조정이나 알선은 이 당사자들 중에 한 명이 나 안 돼. 네가 말한 타협안 나 이거 수용 못 하겠어 라고 하면 이거를 강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강행력이 없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알선하고 조정은 누가 제3자가 심판을 내려줬어요. 그 심판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 근데 중재는 말 그대로 심판이 딱 떨어졌어요. 그럼 그걸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로 이 알선이든 조정이든 중재든 이러한 대체적 분쟁 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걸 ADR이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이 ADR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만나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만나서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 소송을 통한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자, 무역 계약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들 외에도 계약 체결을 할 때 계약서에 나중에 생겨날 수 있는 분쟁이나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애매모호함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조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권리침해 조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어요. 만들어지는 물품에 대한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 나는 물품을 생산하는 사람인데 매수인이 갑자기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티셔츠를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내가 디즈니하고 합의했냐? 라고 했는데 괜찮대. 근데 괜찮다라고 하는데 찝찝해. 그래서 계약서에 넣는 거죠. 이거 만약에 이 상표나 이 디자인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네가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 내용들이 이 권리침해 조항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자, 완전 합의 조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역 서식 분쟁, 배틀 오브 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무역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여러 차례 교섭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90원으로 했다가 80원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그 조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당사자들이 어느 한 가격 내지는 조건에 합의를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완전 합의 조항의 컨셉 자체가 뭐냐면 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 이게 당사자들 사이에 유일한 조건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교섭 이런 건 다 효력이 없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애매모호함을 피하고자 아니면 발생 가능한 분쟁을 회피하고자 이런 것들도 계약서에 반드시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가항력 조항 이렇게 되는데 포스 매저입니다. 이게 약간 불어인데 불어 단어인데 불가항력이에요. 천재지변. 사람의 힘으로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안에 대비해서 이 불가항력 조항을 집어넣고, 이 불가항력 조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들이 적혀 있습니다. 뭐 태풍이라든지 뭐 하산이라든지 하산 폭발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집어넣어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계약 이행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뭐 계약을 소멸시키겠다, 뭐 당사자 의무를 면제시키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불가항력 조항에 담깁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의미로 하드십 조항,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어로는 이행 곤란 조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표현은 많아요. 이것도 교수님들마다 책마다 뭐 한국어 번역을 좀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그냥 영어 표현은 하드십이에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하드십으로 아세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불가항력은 외부적인 어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계약 이행을 전혀 못할 사항이라서 이제 불가항력 사항을 얘기를 하는 건데, 도저히 이건 이행을 못하겠다라는 건데, 하드십은 뭐냐면 하려면 할 수는 있어. 근데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곤란한 상황이야. 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다든지 뭐 그런 상황 있죠. 하려면 하겠다라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어려운 상황. 그러면 거기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가격을 조정을 한다든지 물량을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종료시킨다든지, 요것도 계약 체결할 때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계약 체결 시점에 논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쓰고 싶으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만약에 이런 불가항력 조항이나 하드십 클로즈가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천재지변이 발생을 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소송이나 뭐 분쟁 해결 외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이게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곤란하니까 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미리 약정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불가항력 조항이나 하드십 클로즈.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가격 변동과 관련해서 가격을 아예 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비례해서 이만큼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물품의 가격도 이렇게 올리겠어, 그걸 아예 약속을 할 수도 있어요. 가격 변동 조항. 그런 것들을 아예 뭐 이것도 뭐 넣으려면 넣는 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기에 따른 부분이고, 뭐 이런 조항들이 안 들어가 있는 무역 계약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미래에 발생 가능한 분쟁의 씨앗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분리 가능 조항,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당사자들이 알아서 거래하려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이게 무효가 되거나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거래는 뭐 존재한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분리 가능 조항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도 미연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차원에서 계약 체결을 하는 그 시점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계약서에 집어넣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뒷부분하고 이번 시간 앞부분에 우리가 쭉 살펴봤던 건 뭐냐면, 매도인과 매수인 혹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청약이나 주문에 의해서 거래 제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낙이나 의사표현의 합치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면, 계약을 하겠다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계약서나 일반거래 조건 협정서나 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어쨌든 정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할 때 원만한 무역 계약의 이행과 그리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수출자와 수입자 이들 사이에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는 계약 조건, 거래 조건, 무역의 거래 조건.
최소한 이 정도는 합의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조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수업 조금 끊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